아니, 밖에 팻말 안 보여요? 지금 청소하고 있잖아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한국의 한 회사 건물 남자 화장실에서 우아한 외모의 영국 여성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한국 남성들이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들어오니 너무나 당황한 표정인데요. 아니, 저 사람들 왜 저래요? 자연스러운 거야. 신경 쓰지 마.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이 대화보다 신기한 건 왜 고급진 외모의 영국 여성이 한국 남자 화장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지 아닌가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블라썸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엘리자베스 윈체스터예요. 런던의 켄싱턴 지역에 있는 저택에서 태어나 자란 22세 대학생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정각, 메리 아주머니가 은쟁반에 담긴 얼그레이 차와 크루아상을 가져다 주실 때까지 저는 깨어나지 않았어요. 그게 당연한 일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하우스 매니저인 헨슨 씨가 오늘의 일정을 브리핑해 주셨어요. 오늘은 오전에 경영학 수업, 오후에는 승마 레슨이 있으시고 저녁에는 체인버스 가문의 파티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제 하루는 누군가의 완벽한 계획에 따라 돌아갔고 저는 그저 그 계획을 따라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대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다니는 킹스 칼리지는 영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명문 대학이었고 제 주변 친구들은 모두 저와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빅토리아는 석유 사업을 하는 아버지를 둔 친구였고 샬럿은 부동산 재벌가의 딸이었어요. 우리는 매주 런던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브런치를 즐기며 다음 휴가는 어느 나라로 갈지, 어떤 브랜드의 새 가방을 살지 고민했습니다. 그때의 제게는 미래라는 것이 이미 정해진 각본 같았어요. 졸업 후에는 아버지 회사의 이사직을 맡을 것이고 적당한 시기에 비슷한 배경의 남성과 결혼해서 윈체스터 가문의 전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불확실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하게 보장된 삶이었어요. 아버지는 항상 바쁘셨지만 가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사업 이야기를 해주시곤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우리 윈체스터 그룹이 이번 분기에 30% 성장했단다. 내가 물려받을 유산이 또 늘어난 거지.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뿌듯함보다는 당연함을 느꼈어요. 그게 제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변화의 조짐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침 7시에 정확히 들어오시던 메리 아주머니가 7시 15분에 들어오신 거예요. 차도 평소보다 미지근했고 크루아상도 어딘지 눅눅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하고 물었지만 메리 아주머니는 그저 죄송해요, 아가씨 라고만 하셨어요. 그 다음 날에는 헨슨 씨의 브리핑이 평소보다 짧았습니다. 오늘은 수업만 들으시면 됩니다. 승마 레슨은 왜 취소됐는지, 저녁 파티는 어떻게 된 건지 물어봐도 애매하게 대답하셨어요. 그때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지만 설마 우리 가문에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대학교 도서관에서 과제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연달아 들어왔어요. 빅토리아부터였습니다. 엘리자베스, 너희 아버지 회사가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어. 괜찮아? 그 다음은 샬럿이었어요. 언론에서 윈체스터 그룹 파산설이 나오는데 사실이야? 저는 급하게 인터넷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윈체스터 그룹 대규모 투자 사기 의혹, 주요 투자자들 집단 소송 제기, 윈체스터 회장, 조세 포탈 및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 수사 착수, 30년 명문가 윈체스터 가문, 하루아침에 몰락 위기, 기사들을 읽어 내려갈수록 현실감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가족 이야기인지 믿을 수 없었어요. 기사에 따르면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들이 내부적으로 공모해서 회사 지분을 빼돌렸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는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게 됐다는 거였습니다. 집으로 급하게 돌아갔을 때 평소 질서정연했던 저희 집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아버지는 서재에서 변호사들과 긴급 회의를 하고 계셨고 어머니는 침실에서 울고 계셨습니다. 메리 아주머니와 헨슨 씨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이미 며칠 전에 급여를 받지 못해 그만두셨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처음으로 제게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자베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이제 끝났다. 모든 것을 잃을 것 같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을 정도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걱정할 것은 없어. 어떻게든 너만은 지켜낼 테니까. 하지만 현실은 아버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진행됐어요.
다음 날 대학교에 갔을 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 제게 다정하게 인사하던 같은 과 학생들이 저를 보고 수군댔어요. 저기 윈체스터 딸이야. 아버지가 사기꾼이래. 이제 학비도 못 낼 것 같은데. 이런 소리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제 절친이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의 반응이었어요. 빅토리아는 제가 다가가자 일부러 다른 쪽을 봤습니다. 샬럿은 아예 저를 못 본 척했어요. 평소 함께 앉던 카페테리아 테이블에 갔을 때 모든 자리가 이미 예약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관계들이 실은 엘리자베스 윈체스터라는 사람이 아니라 윈체스터 가문의 상속녀에게 주어진 것들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제 자신이 아닌 제 배경이 만들어낸 허상이었던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언론은 연일 우리 가족의 사생활까지 파헤쳤어요. 제가 어떤 학교를 다녔는지, 어떤 브랜드 옷을 입었는지, 심지어 제가 작년에 다녀온 프랑스 휴가까지도 기사가 됐습니다. 억대 빚더미에 앉은 윈체스터 가문, 딸은 여전히 명품 생활? 이런 자극적인 제목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졌어요. 학교 생활은 점점 견디기 어려워졌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어요. 어떤 학생들은 대놓고 손가락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 애 아직도 학교 다니네? 돈은 어디서 나는 거야?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제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이 모든 시련을 겪으면서 오히려 제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 윈체스터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경영학과 팀 프로젝트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자연스럽게 팀장을 맡았을 텐데 이번에는 아무도 저와 함께 팀을 하려 하지 않았어요. 결국 교수님이 강제로 배정해준 팀에 들어갔는데 팀원들은 대놓고 저를 배제했습니다. 윈체스터, 너는 그냥 이름만 올려.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제가 뭐라고 항변할 수 있었겠어요? 지금까지 제가 팀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결국은 제 배경 때문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도서관에서 혼자 앉아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맞은편 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동양인 남학생이었습니다. 팀 프로젝트에서 같은 조가 된 한국인 교환학생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그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지훈이라고 해요. 같은 팀이잖아요. 저는 경계심이 들었어요. 이 사람도 결국 저한테 뭔가 바라는 게 있겠지. 아니면 동정하러 온 건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뭐 하러 왔어요? 저한테 할 말이 있으면 빨리 하세요. 제 말투는 생각보다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라는 학생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팀 프로젝트 때문에 왔어요. 다른 팀원들이 당신을 배제하려고 하던데 그건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저에게 접근한 사람들은 두 부류였습니다. 제 배경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저를 피하려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 한국인 학생은 어느 쪽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공정하지 않다고요? 저는 비웃었어요. 세상에 공정한 게 어디 있어요? 당신도 어차피 저를 동정하러 온 거 아니에요? 동정이요? 지우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전 그냥 팀원이잖아요. 팀원 한 명을 빼고 프로젝트를 하면 결과가 좋을 리 없어요. 그래서 온 거예요. 그의 말투는 너무나 담담하고 자연스러웠어요. 특별한 감정도 없고 계산도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이런 반응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럼 뭘 하고 싶은 건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단 커피나 마시면서 프로젝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다른 팀원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 둘이서라도 제대로 해봐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지금까지 누군가와 단둘이 카페에 간다는 건 항상 계산이 깔린 만남이었거든요. 누구는 저를 이용하려 했고 누구는 제 인맥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인 학생에게서는 그런 기운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좋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커피값을 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요즘 상황이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어요. 너무 창피했거든요. 괜찮아요. 제가 사줘. 지우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선배가 후배 커피 사는 게 당연해요. 그의 자연스러운 태도에 저는 조금 놀랐어요. 동정도 아니고 과시도 아닌 그냥 당연한 일처럼 말하는 거였거든요. 도서관을 나서면서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은 나에게 뭘 원하는 걸까? 지금까지 제 주변 사람들은 모두 뭔가를 원했어요.
돈이든 인맥이든 명예든. 하지만 지금 제게는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저에게 다가오는 걸까요? 카페로 걸어가는 길에 지우는 런던의 거리를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기 정말 예쁘네요. 한국이랑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이 사람에게는 제가 그냥 같은 팀원일 뿐이라는 걸 말입니다. 윈체스터라는 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제가 어떤 집안 출신인지도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그것이 저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 첫 만남 이후로 지훈과의 관계는 정말 미묘하게 발전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팀 프로젝트 때문에 만나는 사이였는데 점점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저를 마치 전염병 환자처럼 피할 때도 그는 여전히 저에게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지훈의 기숙사 방을 처음 본 날을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해요. 제가 지금까지 본 방 중에서는 가장 작았지만 동시에 가장 정돈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그리고 낡은 옷장 하나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고 책들은 크기 순으로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침대 시트까지도 군대에서 배웠다는 듯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창가에는 작은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잎이 푸르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질이라고 하더군요. 가끔 라면 끓일 때 넣어 먹는다면서 웃어 보였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작은 공간에서도 그는 나름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가 말하길 필요한 게 다 있다고 했는데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지금까지 저에게는 충분하다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항상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욕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지훈의 성격을 더 자세히 알게 됐어요. 그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약속한 시간보다 항상 10분 일찍 나타났고 맡은 일은 반드시 완벽하게 해왔어요. 그의 과제 노트를 본 적이 있는데 글씨 하나하나가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고 중요한 부분은 색깔펜으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랑하거나 과시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당연한 일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지훈은 또한 놀라울 정도로 관찰력이 뛰어났어요. 제가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에는 먼저 알아차리고 물을 가져다 주거나 제가 좋아하는 자리에 미리 가서 자리를 맡아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들이 당시에 저에게는 정말 소중했어요. 그 누구도 저에게 신경 쓰지 않는 상황에서 누군가 저를 챙겨준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거든요. 어느 날 도서관에서 과제를 하다가 제가 갑자기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그날 아침에 집에서 충격적인 전화가 왔거든요. 저희 집 파녀들이 모두 그만뒀다는 소식이었어요. 메리 아주머니도, 헨슨 씨도, 심지어 주 2회만 오시던 정원사 아저씨까지도 모두 떠났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제 본인이 직접 청소를 해야 한다고, 빨래도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평생 빗자루 한번 잡아본 적 없는 어머니가 그동안 다른 사람의 손으로만 해결되던 모든 일들을 직접 해야 하게 된 거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현실감이 밀려왔어요. 정말로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도서관이라는 공공장소에서 우는 게 창피했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지우는 제가 우는 모습을 보고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놀라거나 어쩔 줄 모르거나 아니면 아예 못 본 척하고 자리를 뜰 텐데 그는 달랐습니다. 조용히 자신의 가방에서 티슈 한 팩을 꺼내서 제 앞에 놓았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려줬어요. 제가 우리 집이 정말 망했나 보다고 중얼거렸을 때 그는 단순히 힘드시겠다고만 했습니다. 다른 위로의 말도 성급한 조언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짧은 말 속에 담긴 진심과 공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제 마음을 정확히 이해한다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지훈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함께 점심을 먹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가끔은 런던 거리를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훈은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자연스럽게 얘기해주곤 했어요.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서로 도와주는 것을 얼마나 당연하게 생각하는지 말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그가 말해준 한국의 정문화였어요. 한국에서는 이웃이 힘들어하면 자연스럽게 반찬을 나누고 학교 선후배 관계도 가족처럼 끈끈하다고 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좀 과장된 것 아닌가 싶었는데 지훈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에게 보여주는 배려와 관심이 바로 그런 문화에서 나온 거였겠죠.
어느 날 카페테리아에서 일어난 일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평소 제가 앉던 자리에 다른 학생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저를 보고 노골적으로 비웃으며 말했거든요. 여기는 돈 있는 사람들 자리라며 이제 파산한 사람은 다른 데 앉으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제 얼굴이 확 달아오르면서 정말 화가 났지만 뭐라고 대꾸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항변할 수 있겠어요? 실제로 저희 집은 파산 위기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우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 학생을 똑바로 쳐다보며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공공장소라고 누구든 앉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그 자리에 이름표라도 붙여놨느냐고 되물었어요. 그의 어조에는 화가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차분함도 있었습니다. 마치 어른이 철없는 아이를 꾸짖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학생들은 지훈의 당당한 태도에 기가 죽었는지 중얼거리면서 다른 자리로 옮겼어요. 지훈은 저를 자연스럽게 그 자리로 안내했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점심을 주문하러 갔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누군가 저를 지켜준다는 기분, 그것도 제 배경이나 돈 때문이 아니라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지훈에게 제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친구들이 모두 등을 돌렸는지, 어떻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었는지 말했습니다. 특히 빅토리아와 샬럿 같은 절친들이 어떻게 저를 배신했는지 자세히 얘기했어요. 그들과 함께했던 추억들, 서로 비밀도 공유했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저를 못 본 척한다는 것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말이에요. 지우는 항상 진지하게 들어줬어요. 중간에 끼어들지도 않고 성급한 판단이나 조언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끝까지 들어주고 나서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한두 마디 정도만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제 주변 사람들이 진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다 가짜였다고 울분을 토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짜였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냥 다른 이유로 가까웠던 것이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진짜 이유로 가까워질 기회라고 했어요. 그의 말은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복잡하고 감정적인 상황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정리해주는 능력이 있었어요. 제가 분노나 슬픔에 휩쓸려 있을 때 그는 한 발짝 떨어진 곳에서 객관적인 시각을 제시해줬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감정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감정을 참을 수 없을 때가 있었어요. 특히 심한 날이 하나 있었는데 그날은 정말 모든 게 겹쳤거든요. 아침에 집에서 이제 정말 집을 팔아야 할 것 같다는 절망적인 전화가 왔어요. 런던 중심가에 있던 저희 타운하우스를 할아버지 대부터 살던 그 집을 팔아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학비 관련해서 재정지원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음 학기 등록금을 제때 내지 못하면 수강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공식적인 통보였어요. 점심시간에는 화장실에서 다른 학생들이 제 험담을 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제가 어떻게 몰락했는지 이제 학비도 못 낼 것 같다는 둥 정말 모욕적인 말들이었어요. 그날 오후 지훈을 만났을 때 저는 정말 예민해져 있었어요. 그가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네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사람도 결국 저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동정심으로 친하게 지내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솔직히 말해달라고, 저랑 친하게 지내는 이유가 정확히 뭔지 말이에요. 그러면서 좀 공격적으로 질문했습니다. 날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냐고, 가난해진 귀족 아가씨를 동정하고 있는 거냐고요. 아니면 나중에 우리 집이 다시 일어나면 뭔가 얻을 게 있을까 해서 미리 투자하는 거냐고까지 말했어요. 그때 지훈이 한 말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잠시 생각하더니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라고, 그냥 제가 멋져 보여서라고 했어요. 멋져 보인다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모든 걸 잃고 모든 사람에게 배신당한 이 상황에서 말이에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되물었어요. 뭐가 멋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요. 그러자 지우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줬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학교도 계속 나오고 과제도 열심히 하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험담에도 굴복하지 않는 게 멋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존경스럽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느낀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누군가 저를 멋있다고 말한 적이 있었나요? 사람들은 저를 예쁘다, 우아하다, 품이 있다, 세련됐다고 했지만 멋있다는 말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 속에는 진짜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외모나 배경이 아닌 제 자체를 보고 하는 말이었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어버렸어요.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지우는 또다시 조용히 티슈를 건네주고 제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줬어요. 제가 죄송하다고 사과했을 때 그는 충분히 그럴 만하다고, 오히려 지금까지 잘 참았다고 말해줬어요. 그날 이후로 저와 지훈의 관계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더 편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제가 더 이상 그에게 경계심을 갖지 않게 됐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짜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지우는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얘기해주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음식을 먹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말이에요. 특히 한국 사람들의 끈기와 열정에 대해 많이 얘기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던 서구 문화와는 완전히 다른, 하지만 뭔가 매력적인 문화인 것 같았거든요. 특히 어려울 때 서로 돕는다는 문화는 지금의 저에게 정말 매력적으로 들렸어요. 어느 날 지훈이 다음 달 말에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서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저는 예상보다 훨씬 더 허전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가 떠나면 이 런던에서 저와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저를 이해해주고 저편에 서서 저를 지켜줄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마지막 주가 되자 지훈은 저에게 진지한 얘기를 꺼냈어요. 솔직히 여기서 계속 살기 어렵지 않을까 하면서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미 저에 대한 시선이 완전히 정해져 있어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편견과 고정관념과 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볼 때마다 몰락한 윈체스터 가문의 딸이라는 프레임으로만 볼 거라고요. 그의 말이 정확했어요. 런던에서 저는 이제 그 꼬리표를 떼어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달라지려고 해도 사람들의 선입견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제안한 것이 한국에서 다시 시작해보는 거였어요. 거기서는 아무도 제 과거를 모르니까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진짜 제 자신만의 정체성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는 완전히 낯선 나라에 가서 어떻게 살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하지만 지우는 자신이 있다고, 처음에는 자기가 최대한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집도 구해주고, 일자리도 알아봐주고, 한국어도 가르쳐주겠다고 했습니다. 언어는 배우면 되고, 사람은 만나면 되고, 문화는 익숙해지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에게 친절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런던에서의 제 미래를 구체적으로 상상해봤는데 정말 암울했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회복된다 해도 사람들의 시선과 편견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설령 경제적으로 회복한다 해도 이미 깨져버린 인간관계들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완전히 다른 곳에서,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에서 새로 시작하는 게 나을까요? 무서웠지만 동시에 어떤 설렘도 있었어요. 진짜로 제 힘으로만 살아보는 것, 제 능력만으로 인정받아보는 것 말이에요. 며칠을 고민한 후 저는 지훈에게 정말 한국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그는 망설임 없이 할 수 있다고, 쉽지는 않겠지만 절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확신의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눈치 보며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거라고 했어요. 그의 확신과 격려에 힘입어,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는 절박함에 저는 결국 생각지도 못했던 결정을 내리게 됐어요. 런던을 떠나 한국으로 가는 것, 22년간 살아온 이 땅을, 제 모든 기억과 추억이 담긴 이곳을 떠나 완전히 낯선 나라에서 새로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아버지에게 한국행을 말씀드리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아버지의 반응은 무관심에 가까웠습니다. 그저 조심하라는 말 한마디와 함께 제가 가진 마지막 신용카드 한 장을 건네주셨어요. 한도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초기 정착에는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지금도 생생해요. 런던의 히드로 공항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의 움직임이 빨랐고 어디서나 들리는 한국어는 제게 완전히 외국어였어요. 공항 안내 방송조차 이해할 수 없어서 출국장을 나오는 것도 헤맸습니다. 지훈이 도착 게이트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때 정말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그가 아니었다면 저는 공항에서부터 길을 잃었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제 무거운 캐리어를 자연스럽게 끌어주며 지하철로 가자고 했어요.
런던에서는 주로 택시나 개인 차량을 이용했던 제게 지하철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를 체험했어요. 사람들이 정말 바쁘게 움직이고 지하철 문이 열리자마자 쏟아져 나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우는 제가 놓치지 않도록 제 손을 잡고 사람들 사이를 헤쳐나갔어요. 그의 손이 따뜻했던 게 기억나요. 지훈이 데려간 곳은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였습니다. 반지하에 있는 원룸이었는데 제가 런던에서 살던 집의 화장실보다도 작았어요. 하지만 지훈은 이곳이 혼자 살기에는 괜찮다고, 교통도 편리하고 물가도 저렴하다고 설명해줬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은 희미했고 밖으로는 사람들의 발만 보였어요. 첫날 밤, 지훈이 끓여준 라면을 먹으면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작은 방에서, 이 낯선 나라에서 정말 살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창문 밖으로 들리는 소음들, 위층에서 들리는 발걸음 소리,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해방감도 느꼈어요. 여기서는 아무도 저를 윈체스터 가문의 딸로 보지 않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독립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며칠 더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빨리 혼자 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우선 한국어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지훈이 추천해준 언어 교환 앱을 설치하고 기초적인 한국어 책도 샀어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것조차 쉽지 않았어요. 계산대에서 점원이 뭔가 물어보면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거나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김밥과 삼각김밥으로만 연명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신용카드 한도도 얼마 남지 않았고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훈이 구인 사이트를 알려줬지만 외국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게다가 한국어를 못하는 상황에서는 선택지가 더욱 제한적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이런저런 곳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대부분 한국어 실력을 문제 삼았어요. 카페나 레스토랑 같은 곳은 손님과의 소통이 필요하다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편의점도 마찬가지였어요. 점점 절망감이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중 작은 용역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무실 건물 청소 일이었는데 한국어를 못해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일하는 방법은 간단하고 다른 동료가 가르쳐줄 거라고 했어요.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이었지만 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첫 출근 날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어요. 런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지하철 첫 차를 타고 강남의 한 사무실 건물로 향했어요. 그 시간에도 지하철에는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대부분 저처럼 일하러 가는 사람들인 것 같았습니다. 건물에 도착해서 만난 팀장 아주머니는 김순자 씨였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첫인상은 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일을 가르쳐주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매우 친절하고 꼼꼼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첫날 배운 일은 계단 청소였습니다. 물걸레로 한 계단 한 계단 닦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간단해 보였지만 실제로 해보니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서 계단을 닦다 보니 다리가 금세 아파왔어요. 런던에서 승마나 테니스는 해봤지만 이런 종류의 육체노동은 처음이었습니다. 김순자 아주머니는 제가 서툴게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며 직접 시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물의 양, 걸레를 짜는 정도, 닦는 방향까지 모든 것에 노하우가 있었어요. 저는 그분의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하며 따라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점심시간에 김순자 아주머니가 김밥을 나눠주셨어요. 집에서 직접 싸 오신 거였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누군가의 손길이 담긴 따뜻한 음식을 먹어본 것 같았어요. 런던에서는 모든 음식이 요리사나 하녀의 손에서 나왔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정성이 느껴졌어요. 일주일쯤 지나자 일에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계단 청소뿐만 아니라 복도, 사무실, 화장실까지 맡게 됐어요. 특히 복도를 쓸 때는 묘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지나간 자리가 깨끗해지는 것을 보면서 이것도 나름의 가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순자 아주머니도 점점 저를 인정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인이라고 무시하는 듯한 태도였는데 제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열어주신 것 같았어요. 가끔 한국어를 가르쳐주기도 했고 일하는 요령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화장실 청소였어요. 여자 화장실은 괜찮았는데 남자 화장실이 문제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김순자 아주머니가 대신 해주셨는데 일주일 후부터는 제가 직접 해야 한다고 했어요.
당연히 청소 중이라는 팻말을 세워두고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남자 화장실 청소날, 저는 정말 긴장했어요. 팻말을 확실히 세우고 문도 조금 열어둬서 청소 중이라는 걸 알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처음 몇 분간은 괜찮았습니다. 바닥을 닦고 변기를 청소하고 거울을 닦는 일상적인 작업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화장실로 들어온 거예요. 분명히 청소 중이라는 팻말이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저는 당황해서 그 사람을 쳐다봤는데 40대 정도 되는 회사원 같아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그는 저를 보고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소변기로 향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나가야 하나, 아니면 계속 청소를 해야 하나,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남성이 아무렇지도 않게 볼일을 보기 시작한 거였어요. 제가 바로 옆에서 바닥을 닦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어디를 봐야 할지 몰랐어요. 계속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남성은 볼일을 마치고도 저에게 고맙다는 인사까지 하고 나갔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후였습니다. 연달아서 2명, 3명의 남성들이 더 들어왔어요. 모두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저를 보고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볼일을 보고 나가는 거였어요. 마치 제가 투명인간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당황스러워졌어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지, 제가 뭔가 잘못 이해한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런던에서라면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거기서는 성별이 다른 사람이 화장실에 있으면 아무리 청소하는 사람이라도 나갔다가 나중에 들어왔을 텐데요. 결국 저는 견디지 못하고 화장실에서 뛰쳐나왔어요. 복도에서 헐떡이며 숨을 고르는데 김순자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제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인지 물어보셨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방금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남자 화장실에서 청소를 하는데 남자들이 계속 들어와서 볼일을 봤다고, 정말 당황스러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김순자 아주머니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아주머니는 별일 아니라는 듯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건 일이고 여기선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청소하는 아주머니를 가족처럼, 엄마처럼 생각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오히려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문화의 차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김순자 아주머니가 직접 시범을 보여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주머니와 함께 다시 남자 화장실로 들어갔을 때 마침 또 다른 회사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 사람은 김순자 아주머니를 보고 자연스럽게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볼일을 보고 나갔습니다. 아주머니도 평상시처럼 청소를 계속하셨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라는 것, 그리고 여기서는 청소하는 사람을 정말로 투명한 존재처럼 여긴다는 것을 말입니다.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일상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며칠 더 지나자 저도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만큼 당황스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편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제 일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선 문화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실감했어요. 런던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여기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노동의 현실도 알게 됐어요. 런던에서 저는 노동이라는 것을 직접 해본 적이 없었어요. 모든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해줬고 저는 그저 그 결과만 누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제가 직접 손을 더럽히고 무릎을 꿇고 땀을 흘려야 했어요. 처음에는 힘들고 창피했지만 점차 이것도 나름의 가치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제가 청소한 곳이 깨끗해지는 것을 볼 때는 정말 뿌듯했어요. 누군가 제가 닦은 계단을 밟고 올라가고 제가 청소한 화장실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 사회에 작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순자 아주머니도 저를 점점 더 인정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서툴렀던 제가 이제는 혼자서도 척척 일을 해낼 수 있게 됐다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끔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 사람들이 왜 청소하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지, 오히려 고마워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일에는 가치가 있고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청소하는 사람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였습니다. 첫 급여를 받았을 때의 기분은 정말 특별했어요.
비록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제가 직접 번 돈이었습니다. 런던에서는 돈이 그냥 있는 것이었는데 여기서는 제 노동의 대가였어요. 그 돈으로 처음 산 것은 작은 머그컵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아주 평범한 컵이었지만 저에게는 정말 소중했어요. 그 컵으로 커피를 마시면서 저는 제 인생이 정말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런던의 저택에서 하녀가 가져다주는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이제는 반지하 원룸에서 제가 직접 번 돈으로 산 컵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힘들었지만 동시에 어떤 성취감도 느꼈습니다. 제가 정말로 혼자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비록 남자 화장실에서의 충격적인 경험 같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제가 이 사회에 적응해가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우는 가끔 안부를 물어보며 격려해줬어요.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대단하다고, 자신도 처음 외국에 갔을 때는 이렇게 적응하지 못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의 격려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됐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 생활에 적응해갔습니다. 한국어도 조금씩 늘었고 김순자 아주머니와도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에 대한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런던에서의 저는 누군가에게 의존하며 살았지만 여기서의 저는 정말로 독립적이었어요.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남자 화장실에서의 그 충격적인 경험도 이제는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때 저는 진짜 현실을 마주하게 됐고 진짜 삶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석 달째 접어들면서 저는 점점 더 이곳에 애착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것도 익숙해졌고 김순자 아주머니와 함께하는 일상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직접 번 돈으로 사는 모든 것들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특히 제가 첫 급여로 산 그 작은 머그컵은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런던에서는 수백 개의 찻잔과 커피잔이 있었지만 그 어떤 것도 이 평범한 머그컵만큼 소중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그 컵으로 인스턴트 커피를 마시면서 저는 제가 정말 많이 변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지훈도 가끔 제 원룸에 놀러와서 그 컵을 보며 웃곤 했어요. 제가 그 컵을 어떻게 소중히 다루는지 보면서 정말 대견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짜 자랑스러운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어요. 일도 점점 능숙해졌습니다. 이제는 김순자 아주머니 없이도 혼자서 건물 전체를 청소할 수 있게 됐어요. 심지어 남자 화장실 청소도 처음만큼 당황스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완전히 편하지는 않았지만 이것도 제 일의 일부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됐어요. 한국어 실력도 조금씩 늘고 있었습니다. 김순자 아주머니와 간단한 대화는 할 수 있게 됐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거나 지하철을 탈 때도 훨씬 수월해졌어요. 가끔 다른 청소 아주머니들과 점심을 먹을 때는 제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신기해하면서도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그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던 어느 날,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몇 달 만에 받는 아버지의 전화였는데 목소리가 예전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훨씬 안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톤이었어요. 아버지는 회사 상황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투자자들을 만났고 사업도 다시 궤도에 오르고 있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언론의 관심도 다른 곳으로 돌려졌고 사회적으로도 예전만큼 주목받지 않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이제 저를 영국으로 데려갈 때가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척 그만하고 집으로 돌아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뭔가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보낸 시간을 단순히 가난한 척으로 생각하신다는 것이 서운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런던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거든요. 아무리 한국 생활에 적응했다고 해도 여전히 가족은 그리웠고 때로는 외로움도 느꼈으니까요. 아버지는 일주일 안에 런던으로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이미 비행기표도 예약해뒀고 집도 다시 정리해뒀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급작스러운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워서 며칠 더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그날 밤 지훈과 만나서 아버지의 전화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지훈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본 후 저에게 정말로 어떻게 하고 싶은지 물어봤어요. 런던으로 돌아가고 싶은지 아니면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은지 말이에요. 솔직히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한국에서의 삶은 힘들지만 보람이 있었고 무엇보다 제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런던은 여전히 제 고향이었고 가족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사업이 정말 회복됐다면
예전과 같은 편안한 삶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우선 런던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지훈에게는 꼭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지훈이 제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지훈은 제 결정을 존중해준다고 했어요. 가족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런던에서의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잊지 말라고 그리고 정말 힘들면 언제든 다시 돌아오라고 했어요. 김순자 아주머니에게 잠깐 런던에 다녀온다고 말씀드렸을 때 아주머니는 조금 서운해하셨어요. 이제 일도 잘하게 됐는데 왜 가느냐고 하시면서도 동시에 가족을 만나는 것은 중요하다고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자리를 맡아두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제 소중한 머그컵을 정성스럽게 포장했어요. 런던에 가져가서 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게 됐는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지훈이 배웅해줬을 때 저는 정말 많은 감정이 들었어요. 몇 달 전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의 막막함과 두려움이 기억났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도망쳐온 기분이었는데 이번에는 뭔가 할 말이 있어서 가는 기분이었어요.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느낌도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익숙한 풍경이고 익숙한 언어였지만 왠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떠나있던 곳에 다시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났을 때 정말 많은 것이 바뀌어 있었어요. 우선 집 분위기부터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하녀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한국에서처럼 제가 직접 모든 것을 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적당히 중간 정도의 생활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시더니 정말 많이 변했다고 하셨어요. 얼굴도 그렇고 체격도 그렇고 무엇보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긍정적인 의미로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점점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첫 번째 문제는 제 말투였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밴 표현들이 영어에도 섞여 나왔어요. 좀 더 직설적이고 간단명료하게 말하는 습관이 생겼는데 아버지는 그것을 무례하다고 여기셨습니다. 두 번째는 제 옷차림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실용적이고 편한 옷들을 입었는데 그것이 아버지 눈에는 너무 소박하고 품이 없어 보였나 봐요. 예전처럼 드레스나 정장을 입으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런 옷들이 이제는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제가 아침밥을 직접 준비했을 때였어요. 한국에서는 당연한 일이었는데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화를 내셨습니다. 윈체스터 가문의 딸이 어떻게 부엌 일을 하느냐며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느냐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가 독립적이 되었다는 것이 왜 나쁜 일인지, 제 손으로 뭔가를 해낸다는 것이 왜 창피한 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었는데 말이에요. 며칠이 지나면서 아버지의 진짜 계획을 알게 됐어요. 저를 런던으로 불러온 이유는 단순히 가족 재결합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 회복을 위해 정략 결혼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상대방은 아버지의 새로운 사업 파트너의 아들이었습니다. 저보다 10살 정도 많은 남성이었는데 이미 한 번 결혼했다가 이혼한 경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결혼을 통해 사업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한국에서 보낸 시간을 일종의 방황기로 생각하고 계셨어요. 이제 그 방황도 끝났으니 현실로 돌아와서 가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겪은 모든 것들, 그곳에서 배운 것들, 그곳에서 느꼈던 성취감과 자립심을 아버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경험들이 저를 망쳤다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며칠 동안 아버지와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눴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곳에서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것들을 철없는 소리라고 일축하셨어요. 정략결혼 상대방을 만나는 자리도 마련됐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린 그 만남에서 저는 정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상대방 남성은 저를 하나의 상품처럼 품평하는 듯한 시선으로 봤고 대화 내용도 대부분 사업과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제가 정말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과 함께 살고 싶은지 말이에요. 한국에서 지훈과 함께했던 소박하지만 진실한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더 이상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분명히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아버지와 직접적으로 맞서는 대신 저는 조용히 떠나기로 했어요. 더 이상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아버지는 제 말을 이해하려 하지 않으셨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저는 간단한 짐을 챙겼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머그컵도 다시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책상 위에 편지 한 장을 남겼어요. 편지에는 긴 설명 대신 단 한 줄만 적었습니다. 이제는 제 삶은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말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런던의 거리들을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이 도시를 다시 떠난다는 것은 분명히 슬픈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어요. 이제 정말로 제가 원하는 곳에서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 수 있게 된 것 같았거든요. 저는 지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곧 돌아간다고,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로 한국에서 계속 살 것 같다고 말이에요. 그의 답장은 간단했지만 따뜻했어요. 기다리고 있겠다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두 번째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는 기분이 아니었어요. 제가 정말로 원하는 삶을 찾아가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의 목적지에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런던을 떠나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될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두 번째로 도착했을 때의 기분은 처음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번에는 막막함이 아니라 확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속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지훈이 도착 게이트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저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와 그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지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런던에서 겪었던 일들, 아버지의 정략 결혼 계획, 그리고 제가 내린 최종 결정까지 말이에요. 지훈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후 저에게 이제 정말 확실한 거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주저없이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의 원룸에서 저희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런던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한국에서 지훈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훈도 같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좀 무서웠어요.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결정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보다 확실한 일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훈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가장 걱정되는 것은 지훈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외국인과 결혼하겠다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상상이 안 됐어요. 특히 저의 복잡한 배경을 알게 되시면 더욱 우려하실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부모님이 분명 이해해 주실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분들은 사람을 겉모습이나 배경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힘든 시절을 함께한 사람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신다고 했어요. 상견례 날이 정해졌을 때 저는 정말 떨렸습니다. 무엇을 입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지훈은 너무 긴장하지 말라고 그냥 평소 모습 그대로 하면 된다고 했어요. 지훈의 부모님 댁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어요. 그리 크지 않은 2층 집이었는데 정원에는 어머님이 직접 가꾸신 꽃들과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부터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지훈의 어머님은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셨는데 정말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아버님도 과묵하시지만 따뜻한 분이라는 인상이었어요. 처음 만나는 외국인 며느리 후보를 보는 시선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대해주셨습니다. 식사 준비를 도와드리려고 했을 때 어머님은 제가 김치볶음밥을 만들 줄 안다는 것을 알고 놀라셨어요. 지훈이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 같았는데 저의 한국 요리 실력을 보시고는 정말 기특하다고 하셨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힘든 시절을 함께한 사람이 진짜 가족이라고, 좋을 때만 함께하는 사람은 진짜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지훈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지켜준 것을 보면 분명 좋은 부부가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님도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지훈이 런던에서 돌아온 후 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그때부터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니 왜 그랬는지 알겠다고, 정말 성실하고 착한 사람 같다고 해주셨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지훈의 부모님이 보여주신 따뜻함과 이해심,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런던에서의 차갑고 계산적인 인간관계와는 정말 달랐습니다. 결혼 준비는 간소하게 하기로 했어요.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정말 소중한 사람들만 모여서 조용히 하고 싶었습니다. 지훈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우리의 시작은 소박하지만 진실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우선 함께 살 집부터 구해야 했어요. 지훈의 원룸은 너무 좁았고 제가 살던 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넓은 곳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예산이 많지 않아서 선택의 폭이 좁았지만 결국 작은 투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새 집에서의 첫날 밤, 저희는 바닥에 앉아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지훈은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있을 것 같다고 했고, 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청소 일도 의미가 있었지만, 이제는 좀 더 안정적인 일을 하고 싶었어요. 며칠 후 동네 카페에서 서빙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습니다. 한국어가 많이 늘었고, 손님들과의 기본적인 소통은 문제없이 할 수 있게 됐거든요. 카페 사장님도 외국인이지만 열심히 하려는 제 모습을 보고 흔쾌히 채용해 주셨어요. 카페 일은 청소 일보다 훨씬 즐거웠습니다.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커피를 만들고 디저트를 서빙하는 일들이 흥미로웠어요. 특히 단골 손님들이 생기면서 저의 한국어 실력도 더욱 늘었습니다. 어느 날은 손님 중 한 분이 제가 외국인인 것을 알고 신기해하시면서 한국에 온 이유를 물어보셨어요. 저는 간단하게 사랑 때문이라고 답했는데 그분이 정말 로맨틱한 이야기라며 좋아하셨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했어요. 지훈과 함께하는 일상도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서 간단한 아침을 먹고 각자 일터로 향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저녁에는 돌아와서 함께 저녁을 만들어 먹고 TV를 보거나 산책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주말에 함께 장을 보러 가는 것이 좋았어요. 시장에서 신선한 채소를 고르고 무엇을 만들어 먹을지 상의하고 함께 요리하는 모든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런던에서는 경험해 본 적 없는 소소한 행복이었어요. 그런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연락해 온 거예요. 아버지의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아무런 예고도 없이 며칠 후 한국에 도착할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사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지훈과 상의한 결과 아버지를 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만나야 할 일이었고 저희의 진심을 보여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는 예측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도착한 날, 저는 카페에서 평소와 같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미리 카페 주소를 알아내서 직접 찾아오셨어요. 제가 앞치마를 두르고 커피를 서빙하는 모습을 보시는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일을 마치고 아버지와 만났을 때 정말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의 분노를 목격했어요. 고작 이런 일을 하려고 여기까지 왔느냐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윈체스터 가문의 딸이 어떻게 이런 하찮은 일을 할 수 있느냐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하지만 저는 예전과 달리 차분하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제가 지금 정말 행복하다고, 제가 번 돈으로 살아가고 있고 제가 선택한 사람과 함께 있다고 말이에요. 이 일이 하찮은 게 아니라 정말 소중한 일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분노에서 당황으로,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으로 제 말에 반박하지 못하고 말문이 막히셨어요. 그날 저녁 지훈과 아버지가 만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지훈이 정중하면서도 당당하게 아버지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지훈은 아버지께 저와의 만남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저가 한국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진솔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저와 함께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고, 비록 지금은 소박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대화가 끝날 무렵 아버지는 지훈에게 물어보셨어요. 정말로 엘리자베스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느냐고, 그리고 평생 책임질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지훈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그 다음 아버지가 저에게 하신 질문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조용한 목소리로 물어보셨습니다. 정말 행복하냐고 말이에요. 저는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제 얼굴에 떠오른 표정이 얼마나 밝았는지 아버지도 놀라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멍하니 저를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의자에 주저앉으셨어요.
그러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습니다. 제가 그런 얼굴로 웃는 것을 어릴 적 이후 처음 본다고, 그때도 지금처럼 순수하고 맑은 표정이었다고 하셨어요. 그날 밤 아버지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런던에서 왜 그렇게 불행해 보였는지 이제야 이해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의 저를 보니 비록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제 선택을 존중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는 영국으로 돌아가시면서 저희의 결혼을 허락한다고 하셨어요. 조건은 없었습니다. 다만 가끔 안부는 전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힘든 일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떠나신 후 저는 정말 후련한 기분이었어요. 마지막 남은 짐이 해결된 것 같았거든요. 이제 정말로 제가 원하는 삶을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지훈과 저는 그날 밤 작은 축하를 했어요. 편의점에서 산 맥주 한 캔을 나눠 마시며 앞으로 저희가 엘리자베스 윈체스터와 김지훈이 아닌 김엘리자베스와 김지훈이 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 이름 앞에 지훈의 아내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붙는 것을 생각하니 정말 기뻤어요. 윈체스터라는 성에 얽매여 살던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제가 스스로 선택한 새로운 시작이었거든요.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런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남자 화장실에서 도망쳤던 그날이었다는 것도 신기했어요. 결혼식은 정말 소박했지만 완벽했어요. 지훈의 부모님과 몇몇 친한 친구들만 참석한 작은 식이었는데 그 어떤 화려한 결혼식보다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 대신 한복을 입고 비싼 꽃다발 대신 지훈이 직접 단 들꽃을 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로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신혼생활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자연스러웠어요. 지훈과 저는 이미 함께 살아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의 생활 패턴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서 간단한 아침을 먹고 각자의 일터로 향하는 것이 일상이 됐어요. 지훈은 결혼 후 몇 달 뒤에 대기업 공채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정말 기뻐했던 기억이 나요. 그동안 여러 곳에 지원서를 내면서도 불안해했던 지훈이 드디어 안정적인 직장을 구한 거였거든요. 급여도 이전보다 훨씬 많이 올랐어요. 지훈은 첫 월급을 받고 와서 저에게 말했어요.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으니 카페 일을 그만둬도 된다고, 좀 쉬면서 집에서 편하게 지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일이 저를 살아있게 만든다고, 하루가 활기차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카페에서 일하는 것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손님들과 나누는 짧은 대화들, 새로운 메뉴를 배우는 즐거움,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유용한 존재라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런던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성취감이었어요. 특히 단골 손님들이 저를 찾아주실 때 정말 뿌듯했어요. 한 할머니는 항상 저에게만 주문하시면서 제가 타준 커피가 가장 맛있다고 하셨습니다. 또 어떤 대학생은 시험 기간마다 카페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저에게 응원의 말을 해주기도 했어요. 그런 일상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던 어느 날, 제게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몸이 계속 피곤하고 입맛이 없어서 병원에 갔는데 임신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지훈과 저 모두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생명은 저희의 계획과 상관없이 찾아온 거였습니다. 지훈은 정말 기뻐했어요. 아이가 생긴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릴 정도였습니다. 저도 놀람이 가신 후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 둘의 사랑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임신 초기는 정말 힘들었어요. 입덧이 심해서 냄새만 맡아도 속이 메스꺼렸고 하루 종일 피곤했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졌어요. 커피 냄새 때문에 속이 울렁거렸고 오래 서 있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임신 3개월쯤에 카페 일을 그만두기로 결정했어요. 사장님도 이해해 주셨고 나중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자리를 맡아두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일을 그만둔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변화였어요. 집에서만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저는 뭔가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때 생각해낸 것이 SNS였어요. 제가 한국에서 겪은 경험들을 다른 외국인들과 공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았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간단한 일상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편의점에서 파는 신기한 음식들, 지하철 이용법, 한국어 공부하는 방법 등을 올렸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더라고요. 특히 제가 청소 일을 했던 경험담을 올렸을 때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영국 상류층 출신이 한국에서 청소 일을 하게 된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다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남자 화장실에서 겪었던 문화적 충격에 대한 이야기도 올렸는데 이것도 큰 화제가 됐어요. 다른 외국인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며 공감해 주셨고 한국 분들도 그런 문화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점점 팔로워가 늘어나면서 저에게 질문을 하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방법, 한국인과 결혼하는 과정, 임신과 출산 준비 등 정말 다양한 질문들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하려고 노력했어요. 어느 날 한 팔로워가 이런 댓글을 남겼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사는지 궁금하다고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어서라고 한국이 저를 다시 걷게 해줬으니까요. 그 댓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았고 저의 계정은 더욱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몇몇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임신 중기에 접어들면서 몸이 조금 안정되자 저는 오프라인 클래스도 열기 시작했어요. 외국인을 위한 한국 생활 적응 클래스였는데 생활 꿀팁부터 문화 이해까지 다양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첫 클래스에는 10명 정도만 왔는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됐어요. 특히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외국인들이 많이 와주셨는데 저의 경험담을 들으며 용기를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클래스를 진행하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제가 겪었던 어려움들이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많은 외국인들이 공통으로 겪는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보람있었어요. 출산이 다가오면서 활동을 잠시 줄여야 했지만 온라인으로는 계속해서 소통했습니다. 임신과 출산 과정도 실시간으로 공유했는데 특히 한국의 출산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저와 지훈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이 신기했고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출산 후에도 육아 경험을 공유하면서 활동을 계속했어요. 한국에서의 육아 문화, 아이 돌보는 방법,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노하우 등을 올렸습니다. 많은 엄마들이 공감해 주셨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소통했어요. 특히 외국인 엄마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언어 장벽 때문에 육아 정보를 얻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먼저 겪고 정리한 정보들이 유용했다고 하셨습니다. 아이가 돌이 되면서 저는 다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어요. 온라인 클래스와 오프라인 클래스를 병행하고 책 출간 제의도 받았습니다. 제 경험담을 책으로 엮어서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자는 취지였어요. 그런 와중에 정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아버지가 손자를 보러 한국에 오신 거였습니다. 이번에는 예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셨어요. 화를 내거나 비난하는 대신 조용히 저희 가족의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아버지는 손자를 안아보시면서 정말 행복해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정말 좋은 엄마가 됐다고, 아이를 보는 눈빛이 정말 따뜻하다고 하셨어요. 며칠 머무시는 동안 아버지는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온라인 클래스 하는 모습도 보시고 제가 쓴 글들도 읽어보셨어요.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워하셨지만 점차 제가 하는 일의 의미를 알아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손자에게 책을 읽어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엄마는 진짜 멋진 여자라고, 제 딸이자 아이의 엄마로서 정말 자랑스럽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아버지가 영국으로 돌아가시기 전날 저희는 긴 대화를 나눴어요. 아버지는 제가 한국에서 이룬 것들을 보면서 예전에 저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가 떠나신 후 저는 정말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몇 년 전 런던에서 모든 것을 잃고 절망했던 그때와 지금 한국에서 새로운 가족을 이루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화려한 삶이 아니라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어요. 지금의 저는 더 이상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아요. 런던에서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하며 살았는데 한국에서는 정말 자유로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면서 제 방식대로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가끔 예전 런던 친구들이 SNS를 통해 연락해 오기도 해요. 제 근황을 보고 신기해하면서 정말 많이 변했다고 말합니다.
어떤 친구는 부러워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이해할 수 없다고 하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반응들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제가 행복하다는 것이고, 제 가족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도 큰 보람이에요. 어느 날 아이와 함께 산책을 하다가 처음 청소 일을 했던 그 건물 앞을 지나게 됐어요. 그때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남자 화장실에서 도망쳤던 그날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때의 충격과 당황스러움이 없었다면 저는 진짜 현실을 마주할 기회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했을 겁니다. 지금 저는 한국이라는 땅에서 김엘리자베스라는 제 진짜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런던에서의 엘리자베스 윈체스터는 이제 과거의 일이 됐습니다. 물론 그 시절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 경험들도 지금의 저를 만든 소중한 부분이니까요. 하지만 진짜 제가 원하는 삶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지훈과 함께 아침을 맞이하고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제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것도 어렵고 외국인으로서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도 여전히 도전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게는 함께할 사람들이 있어요. 지훈이라는 든든한 남편, 사랑스러운 아이, 그리고 저를 응원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정말로 뿌리를 내렸다는 느낌이에요. 한국에서의 제 삶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해보고 싶고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 아이가 자랐을 때 엄마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어떻게 엄마가 진짜 삶을 찾게 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웠는지 말이에요. 진짜 삶은 여기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